저는 그날 시부모님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했습니다. 68이 된 저와 69이 된 남편, 젊은 날 함께 웃고 울던 가족들은 모두 등을 돌렸어도 마지막까지 저희 곁에 남아있던 것은 부모님 두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를 파헤쳐 땅을 팔아먹겠다고 나선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의 친누나라는 사실은 제 가슴을 찢어발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라며 땅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사연 한 스푼에 와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술술 풀리시길 바라며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것은 27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오직 진심과 믿음만을 의지하던 풋내기였어요. 남편은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고 크게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였어요. 처음 뵌 순간 그분의 눈빛과 말투, 작은 몸가짐 하나까지도 반듯했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분이셨죠. 저는 그 모습에서 진짜 어른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들이라면 믿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저는 사랑보다 더 큰 확신, 믿음을 붙들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위에 큰 누나가 있었고 그 아래로 여동생이 무려 4명이나 있었습니다. 막내는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나이였으니 집안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식구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저희는 가진 것이 없었고 신혼의 시작은 그저 가난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했고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살림을 도맡아 하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고단했지만 서로를 믿고 버틸 수 있었죠. 다행히도 제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고 힘든 기색도 하지 않았죠.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기술 교육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결국 작은 직업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드디어 우리 인생에도 햇살이 드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리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언제나 밝음과 어둠이 함께 오는 법이었습니다. 남편이 성공할수록 시누이들의 욕심은 더 커졌습니다. 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욕심 많았던 큰 시누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카들을 전부 저희 집에 맡겨 기술 교육을 받게 했죠. 그건 괜찮았어요.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삶이 넉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의 경조사마다 모든 부담은 저희 몫이 되었습니다. 4명의 여동생 결혼까지 결국 저희 부부가 책임지게 되었고 시누이들은 고마움보다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참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분의 자녀들이니 저와 남편을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기대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욕심으로 얼룩진 그림자가 우리 가정 위에 이미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 그림자는 언젠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성실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손에 쥐는 것은 늘 모자랐습니다. 밥상 위에 오르는 반찬이 초라할 때도 많았고 생활비를 쥐고 쩔쩔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데에 유난히 능했고 배운 기술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때면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곧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술 교육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남편이 점차 명성을 얻었고 마침내 우리만의 직업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의 욕심은 남편이 성공할수록 더 커졌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자기 집 사정이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우리 집을 당연한 듯 찾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쓰던 물건이며 옷까지, 가구까지도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저는 마음이 상하면서도 시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둔 자식들이니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첫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명의 여동생들 또한 우리 부부를 의지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댄 것도 모자라 그중 둘은 이혼을 하고 재혼까지 했고 유학 비용까지 전부 우리 부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남편은 늘 내 동생들이니 내가 책임져야지라며 흔쾌히 도왔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남편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도우며 살다 보니 사업이 잘 되어도 저희 삶은 늘 빠듯했습니다. 남편이 번 돈은 많았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았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경조사에서 우리는 늘 중심이 되었고 다른 형제들은 부담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 든든하다. 저분들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 집안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위안을 얻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마치 친딸처럼 챙겨주시고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저는 시부모님 품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어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을 누구보다 존경했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던 두 분이 병환으로 차례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쓰러지셨을 때 저는 마치 제 뿌리가 뽑혀나간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어 시어머니마저 떠나셨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작은 선산에 두 분을 함께 모실 수 있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곳을 자주 찾아가 두 분께 절을 올리며 삶의 버팀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리에서조차 시누이들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때 들어온 부조금마저 첫째 시누이가 모두 챙겨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돈이야 다시 벌면 된다. 중요한 건 부모님을 잘 모셨다는 사실이지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었고 우리 앞날은 아직 밝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의 끝없는 욕심이 결국 우리 가정을 올가매고 언젠가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먹구름은 우리 집 위로 천천히
그러나 짙게 들이우고 있었던 것을 시부모님이 떠나신 뒤 우리 집안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두 분이 계실 때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하던 시누이들이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저희 부부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이 어렵다며 도와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혈육이잖아. 피를 나눈 내 동생들이니까 어려울 땐 내가 나서야지.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생활비뿐 아니라 집을 사는데 필요한 돈, 사업을 시작한다며 내미는 자금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의존했습니다. 제가 힘겹게 모아둔 적금마저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로 쓰려고 아껴둔 돈도 어느 순간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그만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도 커가는데 더는 저희 살림이 버틸 수 없어요. 그러나 남편은 제 말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식구들인데 내가 외면하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은 애써 강한 척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을 돕고 싶어서라기보다 오빠로서의 책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집안의 기둥 역할을 스스로 짊어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빚더미에 올랐다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줄 돈이 없었지만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왜 저와 상의도 없이 우리 집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야죠.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피부치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 언젠가는 다 돌아올 거야. 하지만 돌아오기는커녕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작은 부탁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큰 욕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네는 잘 사니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뻔뻔스러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망했습니다. 하루하루 일거리를 늘려도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교육원 운영도 점차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에게 빌려간 돈이 돌아오지 않으니 운영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부 지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들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치를 떨며 거부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끝내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안에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누구보다 존경했고 그의 성실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결국 우리 가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의 모습이 너무도 원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시누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오빠네 집이 아직 저 정도면 괜찮지. 더 받아내면 되지 않겠어? 그래, 우리야 힘든데 오빠네는 돈이 많잖아.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 몫이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를 찢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저 사람들이 피부치 맞아요? 저건 그냥 기생충보다 못해요. 더는 우리 피를 빨아먹게 둬선 안 된다고요.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동생들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부모님이 계셨을 때부터 다 함께 지탱해 온 집안이었어.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집안이 무너져.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과 등을 돌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작은 균열이 언젠가 집 전체를 무너뜨리듯 시누이들의 탐욕은 곧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은 아주 작은 틈에서였습니다. 교육원 운영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잠깐의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설마 이 정도로 기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누이들에게 빌려간 돈이 돌아오지 않으니 운영비가 부족해졌고 강사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몇몇 강사들은 떠나갔고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집안의 이름과 신뢰가 우리를 지탱해 주었지만 두 분이 돌아가신 뒤에는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교육원 일부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작은 규모로라도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건 현실을 외면하는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더 큰 대출을 받았습니다. 교육원을 확장하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운영비를 막기 위한 땜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끝없는 늪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해요. 그러나 남편은 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집안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 확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투자했던 지점은 문을 닫았고 남편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문 앞을 찾아왔고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감싸 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시누이들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오빠, 이번에 저희 사업이 정말 잘 될 뻔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망했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우리 가정을 끝없이 나락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함에 분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몸도 서서히 쇠약해졌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빚 독촉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그에게 위궤양과 고혈압을 동시에 진단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면 큰일 납니다. 당장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과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입 밖으로는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거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집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잃고 작은 월세집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너지는 심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벽은 낡아 곰팡이가 피었고 창문 틈새로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언제 다시 큰 집으로 가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저희를 지탱하는 희망이 아니라 끝없이 무너져가는 절망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49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무너졌고 아이들의 미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누이들과의 관계는 이미 씻을 수 없는 골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20년 우리는 명절에도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제사도 우리 부부만 지냈습니다. 시끌벅적해야 할 명절날 우리 집 식탁 위에는 늘 조용히 차려진 제사상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고독이 제 마음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헌신했던 그 혈육들이 사실은 아무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랜 세월 남편과 저는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49에 모든 것을 잃은 뒤 거의 20년 동안 우리는 겨우 생계만 이어가며 살았습니다. 작은 월세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텼고 아이들은 성장했지만 그 시절 우리에게 남은 것은 피곤과 고단함 뿐이었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늘 우리 부부만이 지냈고 가족이라 부를 만한 이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부모님의 묘를 몰래 이장하고 그 땅을 팔아 돈을 챙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시누이들이 그럴 리가 있겠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참아온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예감이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의 탐욕과 뻔뻔함을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지켜온 가난과 고생, 시누이들의 끝없는 요구와 무례함을 떠올리면 이번에도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된 것은 뜻밖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셋째 시누이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시누이들보다 한참 뒤늦게 성인이 되었고 어릴 때부터 첫째 시누이의 지시와 압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늘 순종하며 큰 시누이를 따르던 그녀였지만 나이가 들고 암을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셋째 시누이는 오랜 세월 쌓인 죄책감과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큰 언니의 나쁜 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저 사실 큰 언니가 몰래 부모님 묘를 이장하고 땅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저도 그 일에 가담할 수 없어서 오빠에게만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남편이 믿기 힘들어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셋째 시누이는 계속해서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큰 언니가 이미 여러 사람에게 부탁해놨어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시켜 묘를 옮기고 땅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저도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아요. 오빠에게 그리고 새언니에게도 정말 미안해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종하며 살아온 삶, 큰 언니에게 눌려왔던 세월,
그리고 이제 더는 그 부정한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년간 고생하며 지켜온 부모님의 묘가 이제야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벌인 것이 바로 친누이라는 사실은 상상만 해도 몸서리 쳐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묵묵히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모님의 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셋째 시누이가 전해준 정보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였습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부모님이 남기신 땅과 유산이 큰 시누이의 손에 넘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침묵 속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모님의 땅과 묘를 지켜내야 해요.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시누이의 용기 있는 고백 덕분에 우리는 부모님 묘를 지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20년 동안 등을 돌리고 이제 와서야 비로소 진실을 전해줄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생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믿고 남겨주셨기에 우리는 그 묘와 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남편과 함께라면 반드시 버틸 수 있다는 것. 소문을 들은 후 남편과 저는 부모님의 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하며 지켜온 땅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마지막 버팀목까지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겹겹이 쌓인 불안과 분노가 솟구쳤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큰 시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오랜 세월의 야망과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짓눌러온 그 권력과 뻔뻔함이 눈빛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서서 부모님의 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큰 시누이는 시작부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이 묘는 이제 우리 몫이야. 부모님도 더 이상 곁에 안 계시고 땅을 팔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적 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묘와 땅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는 단호함과 함께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정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제사 한 번 지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일이 잔인할 수 있나요? 저는 큰 시누에게 소리쳤어요. 말싸움이 길어졌습니다. 큰 시누이는 협박과 위협을 섞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장을 못하면 우리 가족 사이에 문제가 생길 거야. 지금이라도 물러나. 하지만 남편은 굳게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20년간의 고생과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버텨낸 힘으로 이제는 이 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큰 시누이는 결국 우리와 직접 맞서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려 했지만 남편이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지난 세월의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안도감과 승리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부모님의 묘를 지켜냈습니다. 묘지를 지키고 난 후 남편과 저는 잠시 묘 앞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한 세월, 시누이들의 끝없는 욕심, 그리고 우리를 외롭게 만든 세상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이제야 부모님 앞에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끝까지 부모님을 지켰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부모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하루가 되었을 겁니다.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묘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다시금 힘을 모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하며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의 묘를 지킨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승리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묘지를 지켜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땅과 묘를 지켜낸 것처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남편과 함께라면 견뎌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묘 앞에서 겪은 격정과 승리감이 마음속에서 잔잔히 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서로와 그리고 부모님의 기억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총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더니 한 마리 우리 앞에 날아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오래전 시아버지의 49제 때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발자국이 보이나요? 시아버님은 돌아가신 뒤 새가 되셨어요. 저는 가슴이 떨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새가 시아버지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는 날아오르지는 않고 마치 안내하듯 작은 종이를 입에 물고 천천히 제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숨을 죽인 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는 바로 그날 방송될 로또 번호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하며 잃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 보상으로 나타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로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번호가 모두 적중했습니다. 28억이라는 상금이 저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하며 겪은 모든 아픔과 상처, 외로움, 그리고 가족에게 배신당한 날들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 쉴 수 있겠구나. 남편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쌓인 피로와 고단함이 눈앞에서 서서히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묘를 지켜낸 보상일 수도 있고 혹은 20년의 인내 끝에 찾아온 하늘의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벗어나 새 보금자리로 이사할 수 있었고 부족했던 아이들의 결혼자금 역시 보탤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건강을 되찾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꿈과 희망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끝까지 부모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에도 다시 기쁨이 찾아왔어요.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묘 앞에서 다짐했던 그 결심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0년간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낸 우리에게 드디어 작은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새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 마음속에는 늘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과 서로를 지켜주는 삶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고생과 상처는 결코 잊혀지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삶의 행복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한 스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